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최측근의 군사 반란에 당황한 푸틴 대통령, TV로 긴급 대국민 연설까지 하면서 등에 칼을 꽂은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흔들리는 푸틴의 리더십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년치 수능의 킬러 문항을 잠시 뒤에 공개하면서 공정한 수능의 출제 방향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내놓는데요.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잠시 뒤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한 수능의 출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드 사태를 부각시키며 야권의 오염수 공세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우려를 제기하면 괴담이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며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1분기 가구 소득이 3.4% 늘 때 라면 소비자 물가는 이보다 3배 넘게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국제 밀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값 인하를 압박해왔던 정부는 잠시 뒤 제분업체와 만나 국내 밀가루값 인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은 유사시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남부지방엔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장마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장맛비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요. 남부지방은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지역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정도면 한두 시간 내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그 밖의 지역으로도 늦은 오후부터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후 늦게는 그 밖의 내륙으로도 강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시간대는 새벽과 출퇴근길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고 시간당 20에서 40mm, 일부 지역은 시간당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예상되는 충남과 호남, 경남 지방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주 후반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점차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을 소환하면서 야권의 오염수 공세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우려를 제기하면 괴담이냐면서 단식 투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오후에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을 찾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사드 전자파 안정성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성주 참외 농가를 방문합니다. 사드 전자파가 무해한 수준이라는 최근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강조하며 참외 시식도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사드 괴담 실태를 파악하러 성주에 간다고 밝힌 김 대표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발표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네, 과거 사드 괴담처럼 최근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도 과학적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라는 건데 윤재욱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 보기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본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수산물 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이 회식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오염수 방류 규탄 전국 순회 투쟁 등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핵 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지면 주워 담을 수 없다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 우려를 괴담 치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오염수 반대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가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횟집 회식은 위선이자 국민 모독이라는 비판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 역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병주고 약주고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를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이어 오늘 우원식 의원이 추가로 단식에 동참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장외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 문제,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심이 쏠리죠. 네, 오늘 오후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는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공정 수능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분석도 나올 전망인데요. 앞서 교육계와 사교육업계의 이권 카르텔까지 거론했던 여당은 지금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의식주는 이제 옛말이고 이제 학식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능을 불과 5달 남기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추가 교육 대책도 걱정됩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정말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선을 앞둔 데다 교육 분야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한 수능의 출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잠시 뒤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뭡니까? 네, 교육부는 앞서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 고등학생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총 26조 원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생의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초등학생이 37만 2천 원, 중학생이 43만 8천 원, 고등학생은 46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사이 50% 넘게 급증한 겁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교육부는 지난 4월 10년 만에 사교육비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부터 2주 동안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흘 동안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카르텔 신고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그리고 끼워 팔기식 교재 구매 등 구매 강요가 4건 있었습니다. 또 부조리 신고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허위 과장 광고가 각각 4건씩 접수됐고 기타 교습시간 위반이나 의견 제출은 26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그동안 문제로 지적한 수능 킬러 문항들도 공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이른바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문제로 정답률이 10%에서 20% 수준의 초고난도 문항으로 통합니다. 이달 초 6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면서 담당 교육부 국장이 교체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사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 밖에서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변별력 확보에 필요한 초고난도 문항과 킬러 문항의 차이가 뭔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는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면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저희들 반론을 펼칠 겁니다. 대장동 비리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해서 16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진술 조서 등 관련 자료 검토를 끝내고 금명간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금품 전달 논의를 했다는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영수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상대로 박 전 특검이 2015년 변협회장 선거 자금을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받았는지 캐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변협 선거에 출마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써서 도와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판정으로 막대한 국고 지출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박근혜 정권의 국민연금에 대한 외압이 이번 판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면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Далее, через полгода уходите домой, получив помилование. 잔혹하기로 악명뿐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인 와그너그룹의 용병기업인 와그너그룹의 지원에 힘이 요충지인 바흐무트 점령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Это чьи-то, отцы и чьи-то сыновья. И те, которые не дают нам боеприпасы, будут в аду жрать их потроха, Шойгу! Герасимов! Где боеприпасы? Делается все абсолютно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러시아 용병그룹을 이끄는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무려 1000km를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격할 수 있던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군이 본토를 비웠던 상황, 또 러시아 정규군의 묵인 가능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했던 반란,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л в Рос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операцию по уничтожению ЧВК «Вагнер». 이렇게 러시아 국방장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프리고진은 지난 23일 밤 9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지도부의 악을 막겠다며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모스크바로의 진격을 선언한 건데요. 러시아 크렘린궁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프리고진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발동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프리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에 진입했고요. 오전 7시 30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 서남부 지역인 로스토프주 로스토프 나도누아에 있는 군 사령부를 장악했다고 밝혔는데요. 모스크바와는 1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흐르자 스트롱맨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프리고진은 배신자라면서 반역 가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낮 12시 프리고진은 모스크바에서 500km 떨어진 보로네시주에 입성했다고 알렸고요. 자신들이 애국자라며 퇴항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를 불과 200km 남겨둔 현지 시각 24일 밤 8시 30분 프리고진은 철수 선언을 합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에 반란을 멈춘 겁니다.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떠나고 바그너 군도 처벌을 면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란은 짧고 굵게 끝났지만 여파는 길게 갈 걸로 보입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동요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무장 반란이 끝난 뒤 어떤 일이 이어지고 있는지 먼저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야기한 러시아 남부 상황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튿날인 25일 오전에도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 중단을 중재한 루카셴코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틀 새 최소 3차례나 통화한 겁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반란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반란을 멈추는 대신 프리고진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루카셴코는 프리고진의 동의를 끌어냈고 프리고진은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과 루카셴코 간 세 번째 통화에선 프리고진 관련 대응 등 구속 조처가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 직후 가혹한 대응을 경고했던 푸틴 대통령. Мы не дадим этому повториться.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반란 사태 종료 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영 러시아 TV와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4시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열리는 정례 국가안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반란 종료 후 단속에 나선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외교부도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푸틴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됐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등 서방은 일단 체제 변화 문제에 조심스러워하면서 유사시 러시아 핵무기 통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턱 밑에서 돌아간 일요일 아침 모스크바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판 차르 푸틴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반란으로 인한 혼란이 몇 주 더 전개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it unfold. Again, we saw the rising tensions over several months that led to this. But exactly where this goes, we don't know. But what we do know is that we've seen real cracks emerge. Again, a direct challenge to Putin's authority. 다른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 이후 러시아 내부의 권력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ery, very strong personalistic leader of the Putin type can, with great suddenness, lose authority and power if a critical mass of elites cease to have confidence in his ability. 바닥 민심은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은 반란군에 딱히 맞서지 않았고 일부 시민들은 철수하는 프리고진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악수를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서방 측은 그러나 러시아의 급격한 혼란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What the West doesn't want is complete chaos and a breakdown of law and order or civil war in Russia, because that has all sorts of potential damaging consequences, given that the country is still the largest nuclear weapons holders in the world. 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의 핵 태세에 변화가 감지되진 않았지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료된 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이동하고 러시아는 용병그룹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리고진과 용병들의 안전이 보장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국정 장악력에 타격을 입은 푸틴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응징에 나서거나 우크라이나전에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리고진은 일단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은 러시아와 가장 밀착한 동맹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의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하일 카시아노프 전 러시아 총리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겠지만 다시 아프리카 정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도 배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푸틴 대통령이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his is an enormous shock to Russian politics, an enormous shock to President Putin's regime. And it may be a harbinger, therefore, of much more troubled times for the regime in the future.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반란을 계기로 푸틴의 국정 장악력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고르바초프 등 과거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진압한 뒤 머지않아 권력을 내려놓게 됐다며 푸틴의 끝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바그너 그룹 철수로 주요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대반격을 끌어온 우크라이나는 기회가 찾아온 듯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Что будем делать мы, украинцы? А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свою страну,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свою свободу. Мы не будем молчать и не будем бездействовать. Мы умеем побеждать, и это будет наша победа. 하지만 최대 굴욕을 당한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측면 공격을 가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러시아 용병 세력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일단 일단락돼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네, 푸틴 등의 칼을 꽂은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운명과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틀간 있었던 네네. 사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러시아 정보기관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푸틴이 23년 동안 장악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를. 네네네. 그런데 이 반란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징후는 아마 러시아 정보기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다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게 이 푸틴이 정보기관들 사이도 이제 보안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연방정보국 이렇게 그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러시아 정보기관들 간의 그 권력 게임 상황에서 확실하게 푸틴한테 전달이 못했던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보를 보고받은 푸틴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프리고진의 목적이 아마 그 징후가 계속 보였잖아요. 네, 그 네. 서방 언론이라든가 매체들하고 인터뷰하면서 크렘린 자체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무기 지원이 없었잖아요. 이 동기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푸틴의 권력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푸틴은 투정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1인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특히 이제 러시아처럼 이제 그 2인자들을 계속 분할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정보 자체도 또 왜곡된 정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2인자들이 좀 전전긍긍하게 돼 있고 허위 보고도 자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객관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좀 상실될 그럴 위험이 크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그너 그룹이 진격했잖아요. 네네. 중간에 러시아군 있는 지역도 지났는데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았다고 네네. 하던데 이게 바그너 그룹의 공격력이 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러시아군 수비가 좀 약했던 겁니까? 예, 바그너 그룹의 전투력 자체가 일단은 싸움하는 기술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정규군보다 셀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쾌속 진군이 가능했다는 건 두 개죠. 하나는 러시아 정규군 내에서도 일종의 사보타지가 있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지 않는 사보타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실상 실제로 바그너 그룹을 막을 만한 그 전투력을 지닌 부대들은 이미 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선급의 부대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속 진군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러시아군 내 무기는 왜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군 내 사보타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극 방어를 안 했다, 적극 저지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교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교전 자체가 그렇게 이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강력하게 저지할 의지를 보였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러시아의 정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많이 가 있기 네네. 때문에 수비가 어려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은 지금 푸틴 대통령이 국내에서 80%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왜 이 최측근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박수를 보낼까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외신들의 걸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게 이 전쟁 자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여론조사상 나타난 80% 지지율이라는 건 약간 거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아마 한 10명의 뭐 3-4명꼴로는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거나 그다음에 푸틴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바그너 그룹이 마치 푸틴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세력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쪽의 극우파 세력들 이쪽으로 볼 때는 오히려 바그너 그룹의 사상적인 기반, 지지 기반은 그쪽이에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했다라는 게 과연 극우 성향의 시민들인지 아니면 정말 전쟁의 염증 이거는 아직은 보도만 놓고 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예. 그만큼 그러면 10명 중에 3-4명은 푸틴에 반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성향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표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거죠. 네.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 일단 푸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뭐 이 서방 언론에서 얘기했던 푸틴의 요리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직접 요리를 해준 건 아니고요. 네, 네. 이 원래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사소한 범죄로 이제 교도 생활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요식업체를 차렸는데요. 이 요식업체에 푸틴이 집권 이후에 자주 방문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방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리사라는 별칭으로 불린 거고요. 네. 또 크렘린의 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또 업체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음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푸틴하고의 이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별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요리해 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우크라이나전 이제 크림반도 지금 침공을 앞두고 2013년에 이제 이 요식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용병그룹을 창설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크림반도 병합 과정에서도 개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북아프리카의 시리아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또 아프리카 쪽에도 네. 용병들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프리고진이 지금 이 외부의 분석에서 만약에 벨라루스로 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로 갈 거다 하는 전망은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중재에 나선 벨라루스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루카셴코. 예,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재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벨라루스로 갔을 것이다라는 그 관측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다, 다른 곳에 갔을 것이다. 네네.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어디 갔을 가능성이 클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루카셴코 대통령 자체의 얘기도 좀 걸러들어야 되는 게 어쨌든 본인의 중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벨라루스로 간다 얘기할 텐데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로 가는 거는요. 네. 오히려 정말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신변 자체를 완전히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벨라루스로 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제3지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유럽을 벗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느 지역에 있던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행방을 얘기할 이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요, 200km 근처까지 진격을 했다가 갑자기 철수를 한다? 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게 프리고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원래 목표 자체가 권력의 찬탈이면 모스크바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프리고진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내보낸 불만은 결국 국방부와 갈등이었거든요. 저는 프리고진의 저 행태를 보면 생각이 나는 게 과거에 히틀러가 초반에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병 집단 있죠, 돌격대라고. 그 SA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SA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에른스트 램입니다. 램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야망을 품었던 게 독일 국방부는 완전히 자기가 수장이 되는 거였어요.
프리고진도 일종의 러시아 정규군까지를 오히려 자기가 지금 관할하게 되는 야심을 품지. 그러니까 그 목표가 권력 찬탈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프리고진의 야욕은 국방부 장악. 그러니까 아무리 병력이 없다 그래도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네. 자, 프리고진의 그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게 전력이잖아요. 그 전력이 없어지면 프리고진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있는 약 2만 5천 명의 바그너 용병들은 5만 명으로 이미 그동안 또 많이 손실됐죠. 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추정이 되는 바그너 그룹들 중에서도 정예전 투명이란 말이에요. 저걸 잃어버리면 프리고진 자체도 뭐 물리적인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 자체도 한번 속성을 보세요. 용병이란 말이에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물들이에요. 저 인물들이 프리고진을 위해서 정말 러시아와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까지 감수하면서 지금 이 모스크바를 향하려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용병의 특성상 통제도 잘 안 됐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푸틴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을 입은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수를 둘까요?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보통 러시아 그리고 구소련에서 쿠데타가 난 다음에 여지없이 실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러시아나 구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도자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소련 시절의 정치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 군에 대한 통제도 구소련 못지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군이 쿠데타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도력을 상실한 건데 이번에는 사실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이 프리고진이라는 용병 집단이거든요. 그러나 당장 이 고르바초프나 옐친의 운명을 맞이하기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권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전례를 보여줬어요. 푸틴한테 반기를 든다. 반기를 들고도 무사했다. 더더욱 이 교훈이 있다면 이제 2인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 적극적인 이 반항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쪽으로 갈 가능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가혹하고 더 잔인하게 몰아붙이지 못했다라고 특히 전술핵까지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극우파들도 또 푸틴을 뒤엎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저렇게 지금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입니다. 반역자라고 규정을 했고요.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해가지고 중재가 됐어요. 그리고 크렘린 궁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반역자라고 규정해놓고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체면을 많이 구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발표한 대로 내부에 동조 세력이 있는지 그게 가장 위험하니까요. 그다음에 내부의 반역 세력을 지금 색출하겠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안전하면 그다음에 칼날은 아마 프리고진을 향할 거예요. 프리고진을 향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타일을 구졌기 때문에 오랜 정치적이자 군사적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루카셴코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흔들리는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그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도 더 잔인하고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동안 쇼이구 국방장관을 견제해야 하는 것도 푸틴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는데 쇼이구는 지금 어떤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근데 당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쇼이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수뇌부를 경질하기는 혼란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러면 그거는 프리고진의 요구를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걸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푸틴의 입장에선 곱지는 않을 텐데요. 눈길이.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정규군들을. 그렇군요. 자, 내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 사실상 2036년까지 정권 연장을 거의 이제 확실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만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미래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요. 네, 뭐 아직도 2024년 그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을 뽑으라면 저는 푸틴을 뽑을 거예요. 예. 그 안에 정변이나 이런 게 선거로 만약에 한다면 예. 여전히 가장 지명도가 있고 여전히 대중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도력에 상당한 그 상처를 입었고요. 앞으로 예.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선거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마 선거로 간다라고 해도요. 네. 아마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은 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무기를 더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근데 유럽하고 미국은요 급변하는 것을 원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예. 만약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걱정을 하는 게, 만약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항공기 같은 걸 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전선이 이제 확연하게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 우세로 예.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이제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푸틴이 그렇군요. 이제는 궁지에 몰릴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 지금까지 푸틴이 굳이 예. 러시아 내의 평화론자들하고 극우파들 사이에서 그래도 그 핵무기는 쓰지 않는 균형을 잡은 거는 예. 지나치게 아직 내 권자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술핵을 쓸 수 있다. 그런 예, 위험한 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상황이 지나치게 에스컬레이션 러시아 권력의 급변을 원치는 않는다.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런 그 1인 독재자 같은 경우에 자기하고 국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자기가 망하게 되면 국가는 존재의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황이 좀 바뀌게 될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군사적인 난맥상이 러시아 내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쟁 상황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사기는 높아질 거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는 러시아 군들의 사기도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은 커요. 그런데 애초에 전쟁 초반에 상실한 그 영토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게 일거에 갑자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다든가 지금 상황과는 달리 쾌속의 이제 반격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예. 지금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나리오를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푸틴이 내부의 이 동조 세력들, 예. 프리고진의 동조 세력들을 완전히 일소한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더 전명지를 상실하지는 않겠지만 예. 이 정도에서 전쟁을 끝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끝내는 쪽으로 그렇군요. 휴전을 예. 하거나, 이게 그나마 긍정적인 거고요. 네. 부정적인 거는 푸틴 자체가 이제는 자기도 정말 마지막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더 거칠고 잔인하게 나오는, 이게 시나리오 2고요. 네. 시나리오 3은 푸틴 자체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경우인데, 그럴 가능성까지. 제가 볼 때는 저게 예. 평화로운 권력 이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뭐 극우파가 네. 이제 권력을 오히려 장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러시아의 각종 대량 살상 무기 이 통제력 예.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그게 시나리오 이제 3 정도인데,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고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측근의 반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바깥에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면 기본이 10,000원이 넘게 듭니다. 네, 이런 가격 부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락이나 구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구내식당입니다. 배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5가지 반찬이 담긴 점심값이 5,500원으로 주변 식당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로 인해서 한 달 평균 25에서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서울에서 10,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이나 자장면 등 4가지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한 편의점 도시락도 인기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해보면 편의점 3사 도시락 매출은 적게는 30%, 많게는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배달 서비스의 배달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파는 한 식당 주인은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이 끊길까 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제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릴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43으로 전달보다 0.2% 올라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소득이 3.4% 늘 때 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3배가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399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특히 라면이 12.4%, 빵은 14.3%, 스낵 과자가 13.1%, 아이스크림이 11.8% 올라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치즈가 32.8%, 식용유는 28.8% 등 8개 품목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소주와 떡볶이, 피자가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외식 분야도 세부 품목 39개 가운데 2개를 제외한 37개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잠시 뒤에 한국제분협회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밀가루값 인하 등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5월 밀 선물 가격은 톤당 419달러까지 올랐다가 지난 2월엔 톤당 27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서 적정하게 값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감소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폭이 클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전경련은 취약계층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교육부가요 잠시 뒤에 수능 킬러 문항을 공개하고요. 또 공정한 수능의 출제 방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내놓는데요.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